내가 한 게 뭔데 더 달라는 거냐? 남편이 코웃음을 치며 이혼 협의서를 내밀었습니다. 그 옆에는 27살 여자가 제 찻잔을 들고 앉아 있었어요. 결혼 20주년 선물로 받은 찻잔이었습니다. 밑바닥에 2014 태웅 정숙이라고 새겨진 그 찻잔을요. 지분 2%면 충분하다고 했습니다. 25년간 무급으로 일하고 임신한 몸으로 사업자 등록증 대신 쓰고 출산 3주 만에 아기 업고 출근했던 제가요. 친정엄마 씨가 15억짜리 건물에서 시작한 회사가 연매출 800억이 됐는데 고작 그게 제 몫이라고요. 그런데 그들은 몰랐습니다. 제가 어떤 사람인지를요. 격리일 25년 했습니다. 영수증 한 장, 통장 내역 한 줄 그냥 넘긴 적이 없어요. 그 습관이 어디 가겠습니까? 옷장 깊숙이 파일 박스가 있었습니다. 25년치가 들어 있었어요. 그럼 제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늘의 사연을 시작하기 전에 무료인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54살 한정숙입니다. 27에 시집와서 25해를 남편 회사에서 격리 일을 했어요. 영수증 한 장, 통장 내역 한 줄도 그냥 넘기는 법이 없었죠. 장부에 100원이라도 안 맞으면 밤을 새워서라도 찾아냈습니다. 서류 정리하고 숫자 맞추는 게 제 일상이었습니다.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 습관이 제 인생을 되찾는 무기가 될 줄은요. 2024년 가을이었습니다. 남편 태웅 씨한테서 카톡이 왔어요. 오늘 저녁집에서 중요한 얘기하자. 중요한 얘기라길래 무슨 일인가 싶어서 회사에 들렀습니다. 남편 회사는 서울 외곽에 있는 5층짜리 건물이에요. 1999년에 친정엄마 건물 1층에서 시작한 회사가 지금은 연매출 800억 원짜리 물류회사가 됐죠. 그런데 복도를 지나는데 제 눈을 의심했습니다. 남편이 27살 여직원 손을 잡고 걸어가고 있었어요. 여러분, 그 순간 제 다리에서 힘이 쭉 빠지더라고요. 복도 화분 옆에 주저앉아 버렸습니다. 심장이 쿵쿵 뛰는 소리가 제 귀에까지 들렸어요. 손바닥으로 차가운 대리석 바닥을 짚었는데 손끝이 벌벌 떨렸습니다. 격리부 김대리가 달려왔어요. 어머나, 사모님, 왜 여기 이러고 계세요? 얼굴이 종이장처럼 하얗게 질리셨어요. 어디 편찮으신 거예요? 제가 얼른 물이라도 좀 떠올까요? 김대리 표정을 보는 순간 알았습니다. 눈을 마주치지 못하고 자꾸 바닥만 보더라고요. 아, 나만 모르고 있었구나. 회사 사람들은 다 알고 있었구나. 제가 바보였던 겁니다. 200명 넘는 직원들이 다 아는 걸 정작 부인인 저만 몰랐어요. 그날 저녁 거실 소파에 앉은 남편이 검은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그런데 그 옆에 누가 앉아 있었는지 아세요? 낮에 손잡고 걷던 그 여자 윤서아였습니다. 그것도 제 찻잔을 들고요. 여러분, 그 찻잔이 어떤 찻잔인지 아세요? 결혼 20주년 때 남편이 선물해 준 거예요. 백화점에서 30만 원 주고 산 도자기 찻잔 세트였습니다. 밑바닥에 2014 태웅 정숙이라고 새겨져 있어요. 그걸 그 여자가 아무렇지 않게 들고 후후 불며 차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27년 결혼 생활이 조롱당하는 기분이 이런 거구나. 그때 처음 알았어요. 어머, 사모님 오셨어요? 이 찻잔 참 예쁘네요. 입술에 닿는 느낌이 부드러운 게 딱 제 스타일이에요. 호호, 이거 제가 써도 되죠? 남편이 서류를 탁 내밀었습니다. 정수가, 나 긴 말 안 하마. 우리 이제 그만하자. 이혼해. 여기 협의서랑 재산분할 합의서 다 써놨어. 내가 원하는 게 뭐야? 내가 인심 써서 지분 2% 떼어줄게. 그거 현금으로 바꾸면 한 40억쯤 되니까 늙어서 그 정도면 차고 넘치잖아.
안 그래? 40억이요? 여러분, 제가 뭘 했는지 아세요? 1999년에 남편이 창업할 때 저는 임신 8개월이었습니다. 배가 이만큼 나온 몸으로 세무서에 가서 사업자 등록증 신청서를 대신 썼어요. 남편은 글씨를 못 쓴다고 서류 작성하는 거 어렵다고 저한테 떠넘겼거든요. 출산하고 3주 만에 아기 없고 회사 나갔습니다. 아기가 울면 등에 업은 채로 젖을 물리면서 거래처 전화를 받았어요. 기저귀 갈 시간도 없어서 아기 엉덩이가 빨갛게 짓무르기도 했습니다. 10년을 월급 한 푼 안 받고 일했어요. 거래처 관리, 세금 신고, 직원 월급 계산까지 다 제가 했습니다. 새벽 5시에 일어나서 밤 11시에 퇴근하는 날이 수두룩했어요. 남편이 코웃음을 쳤습니다. 야, 한정숙. 우리 회사가 지금 1년 매출이 800억이야. 800억. 근데 이게 상장도 안 된 회사라 제대로 된 값어치 매기기도 힘들어. 내가 정말 넉넉하게 쳐줘서 40억이라고 한 거다. 내가 이 회사 키우는데 뭐 보탠 게 있다고 더 달라는 거야? 집에서 살림한 거 말고 내가 한 게 뭐가 있어? 그 순간 윤서아가 제 얼굴을 보면서 킥킥거렸습니다. 27살 여자애가요. 손으로 입을 가리고 웃는데 매니큐어 바른 손톱이 번들번들 빛났어요. 사람이 어떻게 그럴 수 있나요? 깔깔깔. 대표님, 사모님이 숫자를 잘 아시니까 욕심이 많으신가 봐요. 40억이면 시장 가서 콩나물 평생 사고도 남을 텐데, 그치? 떨리는 손으로 협의서를 펼쳤습니다. 종이가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어요. 재산분할 항목에 뭐가 적혀 있었는지 아세요? 회사 지분 2%하고 생활비 명목 1억. 그게 다였습니다. 친정엄마 건물은요? 제가 25년간 모아온 거래처 장부는요? 무급으로 일한 세월은요? 단 한 줄도 없었어요. 다음 날 아침 친정엄마 계신 요양원에 갔습니다. 경기도 외곽에 있는 요양원이에요. 버스 타고 1시간 반을 가야 합니다. 엄마는 경도 치매 판정을 받으셨어요. 요양비가 월 380만 원입니다. 1인실 쓰시거든요. 다인실은 엄마가 밤에 잠을 못 주무셔서 어쩔 수가 없었어요. 엄마가 제 손을 꼭 잡으셨습니다. 손이 주름투성이었어요. 뼈만 앙상하게 남은 손이었습니다. 정수가, 우리 큰딸 왔니? 그 건물 말이다. 그거 내 이름으로 딱 해놨지? 그거 절대 뺏기면 안 된다. 내 목숨줄이야. 알았지? 정수가. 차마 대답을 못했습니다. 아직 사위 회사가 쓰고 있다고 그 말이 목구멍에서 안 나왔어요. 엄마 눈을 똑바로 쳐다볼 수가 없었습니다. 요양원을 나서는데 간호사가 불렀어요. 사모님, 잠시만요. 내년 계약 갱신할 때 요양비가 월 380만 원으로 올라요. 상급 병실료가 너무 많이 뛰어서 어쩔 수가 없네요. 미리 준비하셔야 할 것 같아서 말씀드려요. 월 380만 원이면 1년에 4,560만 원입니다. 남편이 준다는 40억으로 몇 년이나 버틸 수 있을까? 그 계산이 머릿속에서 맴돌았어요. 그날 오후 구청에 가서 등기부등본을 떼왔습니다. 여러분, 제 눈을 의심했어요. 엄마 건물 소유권이 2년 전에 남편 회사 법인 명의로 넘어가 있었습니다. 시가 15억 원짜리 상가 건물이에요. 1층에 편의점, 2층에 학원, 3층에 병원이 들어가 있어서 월세만 650만 원씩 나오는 건물입니다. 위임장에 찍힌 도장을 봤는데 그게 엄마가 2년 6개월 전에 분실 신고한 구인감이었어요. 새 인감을 등록한 뒤였는데 어떻게 옛날 도장이 찍혀 있는 겁니까? 누군가 그 도장을 갖고 있다가 위조한 거예요. 제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등기부등본 종이가 파르르 떨렸어요. 분노가 치밀어서 남편 사무실로 갔습니다.
회사 로비에 들어서는데 비서실 직원이 저를 막아섰어요. 26살쯤 돼 보이는 젊은 여직원이었습니다. 사모님, 예약은 하셨어요? 지금 대표님 아주 중요한 미팅 중이시거든요. 사모님이라도 예약 없이는 못 들어가세요. 여기 비서실 규칙이라서요. 예약이요? 제가 25년간 이 회사에서 일했는데 예약을 하라고요? 유리문 너머로 남편이랑 윤서아가 나란히 앉아서 웃고 있었습니다. 커피잔을 부딪히며 건배하는 모습이 보였어요. 복도에서 경리부 김 대리를 마주쳤습니다. 김 대리가 주위를 두리번거리더니 목소리를 낮췄어요. 사모님 저 윤서아 씨 말이에요. 6개월 전까지만 해도 계약직이었는데 갑자기 정규직 되더니 대표님 개인 비서로 쏙 들어갔어요. 경리팀 언니들이 다 뒤에서 수군거리고 아주 난리도 아니에요. 김 대리가 제 귀에 대고 더 작은 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거 진짜 비밀인데요. 3개월 전부터 대표님이 윤 비서 이름으로 법인카드를 새로 만드셨대요. 근데 그 카드 한도가 한 달에 3천만 원이래요. 그 여자가 그걸로 백화점 가서 명품 사고 다닌다는 소문이 쫙 퍼졌어요. 월 3천만 원이요. 1년이면 3억 6천만 원입니다. 저는 요양원비 380만 원 내느라 허덕이는데 그 여자한테는 월 3천만 원짜리 카드를 만들어준 겁니다. 제 관자놀이가 지끈거렸어요. 눈앞이 아찔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버스 안에서 문득 옷장이 생각났습니다. 깊숙이 넣어둔 파일 박스요. 거기에 뭐가 있는지 아세요? 1999년 창업 첫 해부터 모아온 영수증 묶음이요. 통장 거래 내역 사본이요. 남편이랑 통화한 녹음 파일이 든 USB요. 25년치가 고스란히 들어 있었습니다. 격리 일을 오래 하다 보니 습관이 된 거예요. 뭐든지 기록하고 뭐든지 보관하고요. 영수증 한 장도 안 버리고 날짜 순으로 정리해뒀습니다. 혹시 나중에 세무조사 나오면 어쩌나 싶어서요. 그 습관이 저를 살릴 줄은 그때는 정말 몰랐어요. 그날 밤 저는 옷장 맨 위 칸에서 파일 박스를 끌어내렸습니다. 먼지가 뽀얗게 앉아 있었어요. 손바닥으로 먼지를 털어내고 뚜껑을 열었습니다. 낡은 종이 냄새가 코끝을 찔렀어요. 책상 위에 영수증 묶음을 펼쳐놓았습니다. 손이 부들부들 떨렸어요. 손등에 핏줄이 파랗게 돋아 있었습니다. 영수증 한 장 한 장 넘기면서 생각했습니다. 이게 내 무기가 될 수 있을까? 25년 세월을 증명할 수 있을까? 그날 밤 저는 새벽 4시까지 영수증을 정리했습니다. 이혼 협의서를 받은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남편은 매일 밤 같은 말을 반복했어요. 새벽 2시쯤 술 냄새를 풍기며 들어와서는 침대 머리맡에 서서 저를 내려다봤습니다. 내가 살림만 한 게 뭔 공이냐? 회사는 내 머리로 키운 거야. 내가 뭘 안다고 끼어들어. 저는 자는 척했어요. 눈을 감고 숨소리를 고르게 내려고 애썼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제 귀에 대고 속삭였어요. 술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빨리 도장 찍어. 안 그럼 한 푼도 못 받아. 알아서 해. 여러분, 25년을 같이 산 남편이에요. 같은 이불 덮고 자고 같은 밥 먹고 아이들 낳아서 키운 사람이에요. 그 사람 입에서 그런 말이 나오는데 제 가슴이 어땠겠습니까? 심장이 쥐어짜이는 것 같았습니다. 베개에 얼굴을 묻고 소리 없이 울었어요. 눈물이 베갯니들 적셨습니다. 어느 날은 회사 법무팀장이라는 사람이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키가 180은 돼 보이는 40 중반 남자였어요. 양복을 빳빳하게 차려입고 가죽 서류 가방을 들고 왔습니다. 거실 소파에 떡하니 앉더니 다리를 꼬았어요. 사모님, 원만하게 정리하시는 게 좋습니다. 법적으로 가시면 양쪽 다 힘들어요.
솔직히 말씀드릴까요? 회사 쪽이 유리합니다. 제가 아무 말 없이 앉아 있으니까 그 사람이 서류 가방에서 종이 뭉치를 꺼냈어요. 사모님이 뭘 증명하실 수 있겠습니까? 근로계약서 있으세요? 급여 명세서 있으세요? 아무것도 없으시잖아요. 25년간 무급으로 일하셨다고요? 그걸 누가 믿겠습니까? 그 사람이 종이를 탁탁 두드리며 말했습니다. 여기 판례들 보세요. 이런 경우 대부분 회사 측 손을 들어줬습니다. 사모님 연세에 법정 오가시는 거 쉽지 않으실 거예요. 건강도 생각하셔야죠. 저는 손을 무릎 위에 올려놓고 꼭 쥐었습니다.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들었어요. 아무 말도 못하고 있으니까 그 사람이 명함을 탁 내려놓고 일어섰습니다. 현관문 닫히는 소리가 쿵 울렸어요. 회사 연례 행사가 있던 날이었습니다. 매년 10월에 하는 창립기념 행사예요. 저도 사모님이니까 당연히 참석했죠. 정장을 차려입고 머리도 미용실에서 하고 갔습니다. 미용실비가 8만 원이었어요. 행사장에 들어서는 순간 제자리가 없었습니다. 귀빈석 맨 앞줄에 누가 앉아 있었는지 아세요? 윤서아였어요. 빨간 원피스를 입고 남편 옆에 딱 붙어 앉아서 건배사를 받고 있었습니다. 샴페인 잔을 들고 환하게 웃고 있었어요. 직원들이 저를 보더니 어색하게 눈을 피했습니다. 격리부 막내가 달려왔어요. 아, 사모님 오셨어요? 저기 뒤쪽에 자리가 죄송해요. 앞쪽은 다 찼어요. 25년을 이 회사에서 일했습니다. 새벽 5시에 일어나서 거래처 전화 받고 밤 11시까지 남아서 세금 신고 서류 만들고요. 직원들 월급날 맞춰서 장부 정리하느라 밥도 못 먹은 날이 수두룩했어요. 그런 제가 뒷자리로 밀려난 겁니다. 여러분, 그 수치심이 어땠겠어요? 화장실에 갔다가 젊은 여직원 둘이 수군대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세면대 앞에서 화장을 고치면서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사모님 진짜 안 됐다. 완전 쫓겨나는 거잖아. 그러니까. 근데 윤비서 얼굴이 진짜 예쁘긴 해. 대표님 마음이 같지 뭐. 나이 차이가 30살인데. 대단하다 대단해. 칸막이 안에서 숨을 죽였습니다. 입술을 깨물었어요. 피 맛이 났습니다. 두 손으로 입을 막고 소리가 새어나가지 않게 했어요. 여직원들이 나간 뒤에야 칸막이 문을 열었습니다. 거울에 비친 제 얼굴이 창백했어요. 일요일마다 시댁 식사가 있었습니다. 27년간 한 번도 빠진 적이 없어요. 시어머니 김말순 여사는 올해 75이세요. 그날도 아침부터 찜닭을 만들었습니다. 닭 한 마리에 1만 5천 원, 당면이랑 채소까지 해서 3만 원어치 장을 봤어요. 밥상머리에서 시어머니가 입을 여셨습니다. 찜닭을 한 젓가락 들더니 인상을 썼어요. 이게 뭐냐? 닭이 퍽퍽하네. 서아 씨가 해주는 찜닭은 얼마나 촉촉한데. 넌 왜 그렇게 손이 굼뜨냐? 제가 묵묵히 반찬을 놓고 있는데 시어머니가 또 말씀하셨어요. 내 아들이 성공한 건 다 내 복이야. 내가 아들 잘 키워놨으니까 이렇게 된 거지. 내가 한 게 뭔데? 남편이 옆에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고개를 끄덕이면서 삼겹살을 입에 넣었어요. 27년을 모시고 살았습니다. 명절마다 차례 음식 20가지씩 준비하고 제사 때마다 새벽 4시에 일어나서 전 부치고요. 시아버지 돌아가셨을 때 상주 역할도 제가 다 했어요. 그런데 제가 한 게 뭐냐고요. 저는 아무 말 없이 설거지통에 손을 담갔습니다. 뜨거운 물에 손이 벌겋게 익어가는데도 꺼내지 않았어요. 그 고통이라도 느껴야 제가 미쳐버리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손끝이 쭈글쭈글해질 때까지 물속에 담그고 있었어요. 아들 준혁이는 25살입니다. 대학교 휴학하고 취업 준비 중이에요.
제가 매일 아침밥 차려주고 도시락 싸주고 빨래 개켜서 방에 넣어줬습니다. 그날 준혁이가 저한테 이러더라고요. 아빠가 용돈 500만 원 줬어. 엄마는 왜 맨날 잔소리야? 아빠는 잔소리 안 하거든. 500만 원이요. 저는 요양원비 380만 원 마련하느라 적금 깨고 있는데 남편은 아들한테 500만 원을 쥐어준 겁니다. 제가 할 수 있는 말이 없었어요. 입을 열었다가 다시 다물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손녀 수빈이한테도 이간질을 하셨어요. 수빈이는 19살 고등학교 3학년입니다. 수능이 2달 앞으로 다가왔는데 시어머니가 수빈이 귀에 대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수빈아, 내 엄마 말 들으면 너도 저렇게 돼. 공부 못하고 시집가서 살림만 하다가 쫓겨나는 거야. 할머니 말만 들어. 그 뒤로 수빈이가 제 눈을 피하기 시작했습니다. 방문을 잠그고 안 나왔어요. 밥 먹으라고 불러도 대답이 없었습니다. 어느 날 수빈이 방에 들어갔다가 명품 가방 2개를 발견했어요. 루이비통 가방이었습니다. 하나에 200만 원은 할 거예요. 나중에 알고 보니 남편이 시어머니 카드로 결제해서 선물한 거였습니다. 결제 날짜가 언제였는지 아세요? 제가 이혼 협의서 받은 바로 다음 날이었어요. 자녀들을 돈으로 매수하고 있었던 겁니다. 사람이 어떻게 그럴 수 있나요? 어느 날 남편 측 변호사라는 사람이 또 집에 왔습니다. 이번에는 여자 변호사였어요. 40 초반쯤 돼 보이는 말쑥하게 차려입은 사람이었습니다. 사모님 합의하시면 위자료 5천만 원 더 드리겠습니다. 길게 가면 양쪽 다 피곤해요. 사모님 연세에 법정 오가시는 거 솔직히 힘드시잖아요. 그 사람 양복 주머니에서 서류가 삐죽 나와 있었어요. 제가 힐끗 봤더니 윤서아가 대표로 등재된 신설법인 서류였습니다. 서아 F&B라고 적혀 있었어요. 남편이 그 여자한테 회사까지 차려주려고 했던 겁니다. 그 무렵 요양원에서 고지서가 날아왔습니다. 빨간 글씨로 인쇄된 고지서였어요. 요양비 3개월 870만 원이 연체되었습니다. 이달 내로 납부하지 않으시면 퇴소 조치될 수 있습니다. 남편한테 전화했어요. 손이 떨려서 버튼을 3번이나 잘못 눌렀습니다. 여보, 엄마 요양원비 좀 도와줘. 3개월치가 밀렸어. 870만 원이야. 남편이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네 엄마잖아. 내 엄마야. 내 통장에서 내. 나한테 왜 그래? 그러고는 전화를 뚝 끊어버렸습니다. 그 뒤로 가족카드 사용을 중단시켜버렸어요. 카드 긁으려고 하니까 사용 불가라고 뜨더라고요. 제 통장에 남은 돈이 870만 원이었습니다. 요양원비를 내면 한 푼도 안 남는 거예요. 어느 새벽 잠이 안 와서 거실에 나왔다가 아들 준혁이 휴대폰 화면을 봤습니다. 소파 위에 놓여 있었어요. SNS에 사진이 떠 있었습니다. 파리 에펠탑 앞에서 남편이랑 윤서아가 함께 찍은 사진이요. 둘이 볼을 맞대고 웃고 있었어요. 거기에 뭐라고 써 있었는지 아세요? 우리의 100일을 파리에서라고요. 제가 요양원비 걱정에 잠을 못 자는 동안 남편은 그 여자랑 파리 여행을 다녀온 겁니다. 비행기 상만해도 1인당 300만 원은 할 텐데요. 분노가 치밀어서 남편 서재로 갔습니다. 책상 서랍을 뒤졌어요. 거기서 뭐가 나왔는지 아세요? 윤서아 명의 아파트 계약서요. 서울 강남 아파트였습니다. 매매가 12억 원이었어요. 명품백 영수증 뭉치도 나왔습니다. 샤넬, 에르메스, 루이비통 한 개에 500만 원, 800만 원짜리들이요. 해외 리조트 결제 내역도 있었어요. 발리, 몰디브, 파리 전부 회사 법인카드로 결제된 거였습니다. 저는 요양원비 380만 원 마련하느라 친구한테 돈 빌린 국리를 하고 있었는데
남편은 그 여자한테 12억짜리 아파트를 사준 거예요.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서랍을 붙잡고 있는 손이 부들부들 떨렸어요. 그날 밤 저는 옷장에서 파일 박스를 끌어내렸습니다. 25년치 영수증이요. 통장 거래 내역 사본이요. 녹취 파일 목록이요. 책상 위에 쫙 펼쳐놓았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손등의 핏줄이 파랗게 부르르 떨리는 게 보였습니다. 영수증 한 장 한 장 넘기면서 생각했습니다. 이게 내 무기가 될 수 있을까? 25년 세월을 증명할 수 있을까? 그날 밤 저는 새벽 5시까지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영수증 정리를 시작한 지 3주가 지났습니다. 매일 밤 아이들이 잠든 뒤에 책상 앞에 앉았어요. 1999년부터 2024년까지 25년치 서류를 연도별로 분류했습니다. 영수증만 해도 수천 장이었어요. 손가락 끝이 종이에 베어서 반창고를 4개나 붙였습니다. 새벽 3시, 4시까지 정리하다가 겨우 눈을 붙이는 날이 이어졌어요. 어느 날 동네 법무사 사무실에 갔습니다. 친정엄마 건물명의 이전 서류를 분석해달라고 맡겼거든요. 수수료가 15만 원이었어요. 법무사 선생님이 서류를 보더니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사모님, 이거 이상하네요. 위임장에 찍힌 도장이요. 뭐가 이상한데요? 법무사가 돋보기로 도장을 들여다봤어요. 이 인감이 2년 6개월 전에 분실 신고된 거거든요. 어머님이 새 인감을 등록하셨는데 왜 옛날 도장이 찍혀 있죠?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그러니까 누군가 엄마의 옛날 도장을 갖고 있다가 위조한 거예요. 엄마는 그때 이미 치매 초기 증상이 있었습니다. 날짜도 헷갈리고 사람 이름도 가물가물해 하셨어요. 그 틈을 노린 겁니다. 집에 돌아오자마자 친정집 창고로 갔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정리해 두신 서류철이 있거든요. 먼지 쌓인 박스를 열었어요. 곰팡내가 코를 찔렀습니다. 손으로 먼지를 털어내며 서류를 뒤졌어요. 있었습니다. 건물 원본 등기권리증이요. 그리고 인감 분실 신고 영수증이요. 아버지가 깔끔하게 클리어 파일에 넣어두셨어요. 날짜가 선명하게 찍혀 있었습니다. 2022년 3월 15일. 엄마가 새 인감을 등록한 날이에요. 그런데 건물명의 이전 위임장에는 2022년 8월 날짜가 찍혀 있었습니다. 분실 신고하고 5개월이나 지난 뒤에 옛날 도장을 썼다는 거예요. 이건 명백한 문서 위조였습니다. 손에 든 서류가 파르르 떨렸어요. 이게 증거가 될 수 있겠구나. 그 생각에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이 사실을 따지러 남편 회사에 갔습니다. 그날따라 날씨가 흐렸어요. 회사 로비에 들어서는데 윤서아가 먼저 저를 발견했습니다. 빨간 립스틱을 바르고 흰 블라우스를 입고 있었어요. 하이힐 굽소리를 딱딱 내며 다가왔습니다. 어머, 사모님 아니 전 사모님? 여긴 웬일이세요? 제가 대답하기도 전에 윤서아가 경비원을 불렀어요. 박 기사님, 이분 출입 막아주세요. 대표님 지시예요. 경비원 박 씨가 달려왔습니다. 10년 넘게 근무한 분이에요. 명절마다 떡값 10만 원씩 챙겨드렸습니다. 추석에는 한우 세트도 보내드렸어요. 그분이 미안한 표정으로 제 앞에 섰습니다. 사모님 죄송합니다. 위에서 지시가 내려왔어요. 저도 어쩔 수가 없습니다. 윤서아가 킥킥 웃었어요. 이제 그만 오시면 안 돼요? 민망하잖아요. 사모님이 여기 오시면 직원들이 불편해해요. 제가 25년간 일한 회사입니다. 새벽같이 나와서 거래처 전화 받고 밤늦게까지 남아서 장부 정리하던 곳이에요. 그런데 27살 여자애한테 쫓겨나는 겁니다. 얼굴이 화끈거렸어요. 수치심에 눈앞이 아찔했습니다.
분노를 참고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갔습니다. 인터넷에서 검색해서 찾은 이혼 전문 변호사였어요. 상담료가 30만 원이었습니다. 사무실은 강남역 근처 빌딩 12층에 있었어요. 변호사가 서류를 훑어보더니 한숨을 쉬었습니다. 증거가 있어도 상대가 대기업이면 오래 걸립니다. 최소 23년은 각오하세요. 23년이요? 네. 그리고 착수금이 3천만 원입니다. 성공 보수까지 합치면 최소 1억은 드실 거예요. 1억이요. 제 통장에 남은 돈이 얼마인지 아세요? 요양원비 내고 남은 게 50만 원도 안 됐습니다. 변호사 사무실을 나오는데 다리에 힘이 풀렸어요. 법률 서비스도 돈 있는 사람 편이구나. 그 생각에 씁쓸했습니다. 그 무렵 요양원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휴대폰이 울리는 순간 심장이 철렁했어요. 사모님, 어머님이 쓰러지셨어요. 지금 응급실로 이송 중입니다. 택시를 잡아 타고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택시비가 3만 2천 원 나왔어요. 응급실에 도착하니까 엄마가 산소호흡기를 끼고 누워 계셨습니다.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 있었어요. 의사가 저를 불렀습니다. 뇌경색 초기입니다. 다행히 골든타임 안에 오셔서 큰 문제는 없지만 한 달 이상 입원이 필요해요. 입원비가 얼마나 나올까요? 예상 비용이요. 2,500만 원 정도 보시면 됩니다. 2,500만 원이요.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원무과에서 보증금 500만 원을 먼저 내라고 했어요. 통장에 남은 돈이 50만 원도 안 되는데 어떻게 합니까? 대학 동창 미영이한테 전화했습니다. 미영이는 제가 아는 사람 중에 유일하게 돈 얘기를 할 수 있는 친구예요. 미영아, 나 급하게 돈 좀 빌려야 하는데 500만 원만. 무슨 일이야? 괜찮아? 엄마가 쓰러지셨어. 보증금 내야 하는데 통장에 돈이 없어. 미영이가 바로 계좌로 500만 원을 보내줬습니다. 아무 말 없이요. 그 돈으로 겨우 보증금을 냈어요. 입원 수속을 마치고 복도에 나오니까 다리가 풀려서 주저앉아 버렸습니다. 남편한테 연락했습니다. 손이 떨려서 버튼을 제대로 못 눌렀어요. 여보, 엄마가 쓰러지셨어. 뇌경색이래. 입원비가 2,500만 원이야. 좀 도와줘. 남편이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문자가 딱 한 줄 왔어요. 네 엄마야, 내 엄마야. 내가 도장만 찍으면 합의금 주겠다니까 그걸로 해. 여러분, 그 문자를 보는 순간 제 손이 어땠겠습니까? 휴대폰을 쥔 손이 부들부들 떨렸어요. 병원 복도 벤치에 앉아서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지나가던 간호사가 괜찮으세요? 하고 물었는데 대답을 못했어요. 며칠 뒤 아들 준혁이가 병원에 왔습니다. 엄마 병문안 온 줄 알았어요. 그런데 준혁이 입에서 나온 말이 뭐였는지 아세요? 엄마 아빠가 서아 이모랑 결혼하면 나 유학 보내준대. 미국으로. 엄마가 왜 고집이야? 서아 이모요? 그 여자를 이모라고 부르고 있었어요. 제가 말문이 막혔습니다. 준혁아, 그게 무슨 소리야? 서아 씨가 누군데 이모야? 아빠가 이모라고 부르래. 엄마도 욕심 좀 버려. 아빠가 다 이룬 건데 왜 반을 달라는 거야? 내 아들이에요. 제가 뱃속에서 10달 품고 전 물려 키우고 새벽마다 도시락 싸주던 아들이에요. 그 아이 입에서 그런 말이 나왔습니다. 다리에서 힘이 빠졌어요. 침대 옆 보호자용 의자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며칠 동안 잠을 못 잤습니다. 엄마 곁에서 간이 침대에 누우면 천장만 보였어요. 이렇게 끝나는 건가? 25년이 이렇게 허무하게 끝나는 건가? 그 생각만 맴돌았습니다. 어느 날 병원 창고를 정리하다가 제 짐 가방에서 대학 졸업 앨범이 나왔어요. 왜 거기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짐 쌀 때 무심코 넣었나 봅니다.
페이지를 넘기다가 한 얼굴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박미영, 법학과 동기였어요. 어렴풋이 기억났습니다. 작년 동창회 단톡방에서 누가 그랬어요. 미영이가 법무사 사무소 연다고요. 근데 제가 돈 빌린 미영이가 그 미영이었어요. 30년 만에 돈 빌리면서 연락한 게 전부였는데 밤 10시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미영아, 나 정숙이야. 낮에 돈 빌려줘서 고마워. 근데 너 법무사 사무소 한다며? 맞아. 왜? 제가 그동안 있었던 일을 다 털어놨습니다. 남편 외도 이혼 협의서, 친정엄마 건물 명의 이전, 분실된 도장 얘기까지요. 미영이가 한참 듣더니 물었어요. 정수가, 너 혹시 그동안 자료 모아둔 거 있어? 25년치 영수증이랑 녹음 파일이 있어. 통장 거래 내역 사본도 있고. 전화기 너머로 미영이가 한숨을 내쉬는 소리가 들렸어요. 근데 그 한숨이 절망의 한숨이 아니었습니다. 야, 그거면 싸울 수 있어. 문서 위조에 배임 횡령까지 다 걸 수 있다고. 내일 당장 만나자. 그 목소리에서 처음으로 희미한 빛 같은 게 느껴졌습니다. 가슴 한구석에서 뭔가가 피어오르는 것 같았어요. 포기하지 말자. 아직 끝난 게 아니야. 그날 밤 저는 엄마 병실 간이 침대에 누워서 다짐했습니다. 천장을 보면서 주먹을 꽉 쥐었어요. 이제부터 참지 않겠다. 내일 아침 미영이한테 파일 박스 들고 가기로 결심했습니다. 박미영을 만난 건 다음 날 오전이었습니다. 미영이 법무사 사무실은 서울 마포구에 있었어요. 지하철역에서 걸어서 5분 거리였습니다. 7층짜리 건물 4층이었어요. 엘리베이터에서 내리니까 박미영 법무사 사무소라고 적힌 유리문이 보였습니다. 저는 양손에 파일 박스 2개를 들고 있었어요. 25년치 자료가 들어있는 박스였습니다. 팔이 빠질 것 같았어요. 미영이가 문을 열어줬습니다. 야, 정수가. 그거 무거워 보이는데. 내가 들어줄게. 작은 회의실로 들어갔어요. 4명 앉을 수 있는 테이블이 있었습니다. 미영이가 커피를 내려줬어요. 따뜻한 커피 향기가 방 안에 퍼졌습니다. 저는 파일 박스 뚜껑을 열고 책상 위에 자료를 쏟아놓았어요. 영수증 묶음이요. 통장 거래 내역 사본이요. 녹취 파일 목록이 적힌 노트요. 1999년부터 2024년까지 25년치가 책상 위에 산더미처럼 쌓였습니다. 종이 냄새가 코끝을 찔렀어요. 오래된 종이 특유의 퀴퀴한 냄새였습니다. 미영이가 영수증 한 장을 집어들었어요. 1999년 3월 15일 날짜가 적힌 영수증이었습니다. 회사 창업 첫 주에 제가 사무용품 산 영수증이요. 볼펜 5자루에 5,000원, A사 용지 2박스에 12,000원, 스테이플러 2개에 8,000원. 제 손글씨로 날짜랑 품목을 적어뒀습니다. 미영이 눈이 반짝였어요. 야, 이 정도면 전쟁 무기가 새 창고야. 너 진짜 대단하다. 미영이가 영수증 묶음을 연도별로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2005년부터 2015년까지 제가 회사 격리 업무를 보면서 작성한 입출금 장부 사본에 주목했어요. 형광펜으로 밑줄을 그으면서 말했습니다. 이거 봐. 여기 내 이름으로 장부 정리한 거잖아. 날짜도 있고 금액도 있고. 이거 보면 내가 실질적인 재무 담당자였다는 게 증명돼. 그게 증거가 되는 거야? 당연하지. 무급으로 일했어도 이렇게 기록이 있으면 기여분을 인정받을 수 있어. 근데 너 혼자서는 힘들어. 전문 변호사가 필요해. 그날 오후 미영이가 사람을 한 명 소개해줬습니다. 이혼 전문 변호사 조현우. 48살이라고 했어요. 미영이 사무실로 직접 찾아왔습니다. 키가 크고 마른 체형이었어요. 안경을 쓰고 있었는데
눈빛이 예리했습니다. 조 변호사가 자료를 1시간 넘게 검토했어요. 영수증을 한 장씩 넘기고 녹취 파일 목록을 확인하고 통장 거래 내역을 대조했습니다. 그러더니 고개를 들었어요. 사모님, 이건 단순 이혼이 아닙니다. 네. 사기, 문서 위조, 횡령까지 형사건으로 갈 수 있어요. 충분히 싸워볼 만합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처음으로 누군가 싸워볼 만하다고 말해줬어요. 근데 변호사님, 제가 돈이 없어요. 착수금 3천만 원이라고 하셨잖아요. 조 변호사가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착수금은 성공 보수로 후불하겠습니다. 이 케이스는 제가 꼭 맡고 싶어요. 정말요? 왜요? 조 변호사가 안경을 벗고 눈을 비볐어요. 저도 10년 전 아버지 사업을 형이 빼돌린 적 있습니다. 아버지가 30년 키운 건설 회사였는데 형이 서류 위조해서 다 가져갔어요. 그래서 이런 사건에는 개인적인 사명감이 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눈시울이 뜨거워졌어요. 처음으로 제 편에 선 전문가를 만났다는 안도감이 밀려왔습니다. 일주일 뒤 미영이한테 전화가 왔어요. 정수가, 나 한 가지 알아낸 게 있어. 뭔데? 건물명예 이전 당시 내 남편 회사 직원 중에 양심에 찔려하는 사람이 있대. 퇴사한 전 경리부 과장 이말자 씨라고. 이말자 씨요. 이름이 기억났습니다. 2022년에 갑자기 그만둔 분이에요. 남편이 그 여자 일 못해서 잘랐어라고 했었습니다. 그 사람이 사모님이 연락하면 증언하겠다고 했대. 이말자 씨를 찾아가기 전날 밤 잠이 안 왔어요. 그분이 왜 갑자기 퇴사했는지 계속 생각했습니다. 남편 말대로 일을 못해서 잘린 게 맞을까?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는 걸까? 다음 날 오후 종로의 한 카페에서 이말자 씨를 만났습니다. 52살이라고 하셨어요. 단발머리에 안경을 쓴 분이었습니다. 손이 떨리는 게 보였어요. 커피잔을 내려놓더니 가방에서 USB 하나를 꺼냈습니다. 사모님, 저 이거 드리려고요. 이게 뭔데요? 2년 전에 대표님이 저한테 시켰어요. 장모님 옛날 도장으로 위임장 만들라고요. 분실 신고된 거라 안 된다고 했더니 화를 내셨어요. 이말자 씨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그때 거부했다가 회사에서 밀려났습니다. 한 달 만에 권고사직 당했어요. 퇴직금도 제대로 못 받았습니다. 그 일이 너무 찝찝해서 관련 서류는 복사해뒀어요. USB를 받아들었어요. 손끝이 떨렸습니다. 이 선생님, 혹시 증인으로 서주실 수 있으세요? 네. 법정에 서겠습니다. 저도 2년 동안 마음이 편하지 않았어요. 조 변호사 사무실에서 회의를 했습니다. 조 변호사, 미영이, 저 셋이서요. 조 변호사가 전략을 설명했어요. 국세청 탈세 제보와 검찰 고발을 동시에 준비합시다. 양동작전이에요. 양동작전이요? 네. 일단 국세청에 제보부터 넣어둡니다. 세무조사까지 몇 달 걸리거든요. 그 사이에 다른 증거도 보강하고 검찰 고발장도 준비하는 겁니다. 미영이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타이밍이 중요하겠네. 맞아요. 세무조사 통지가 나가면 그때 검찰 고발장을 접수하는 겁니다. 양쪽에서 동시에 치면 버티기 힘들어요. 조 변호사가 노트북을 열었어요. 그리고 사모님, 회사 법인카드로 상간녀 아파트 산 것이요. 이건 명백한 업무상 횡령입니다. 12억 원짜리 아파트를 개인한테 사줬으니까요. 여기에 해외 출장비 허위 정산, 리조트 회원권 구입까지 합치면 추징금만 수십억 나올 겁니다. 저는 메모를 했습니다. 손이 떨려서 글씨가 삐뚤삐뚤했어요. 난생 처음 공격이라는 단어가 제 인생에 들어오는 것을 느꼈습니다. 25년간 참기만 했는데
이제 반격할 수 있다니요. 그 무렵 친정엄마가 의식이 돌아오셨어요. 병원에 갔더니 엄마가 눈을 뜨고 계셨습니다. 제 손을 꼭 잡으셨어요. 손에 힘이 없었지만 꼭 잡으려고 애쓰시는 게 느껴졌습니다. 정수가 그 건물 말이다. 네, 엄마. 사위한테 넘어간 거 나도 알아. 그때 내가 정신이 오락가락했잖아. 미안하다, 딸아. 눈물이 왈칵 쏟아졌어요. 엄마 손을 꽉 잡았습니다. 엄마, 내가 꼭 되찾을게. 걱정 마세요. 엄마가 힘겹게 말씀하셨어요. 창고에 아버지가 정리해둔 서류 있다. 거기 뭐 중요한 거 있을 거야. 네, 엄마. 다 찾았어요. 등기권리증이랑 인감 분실 신고 영수증까지 다 있어요. 엄마 얼굴에 희미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증거 정리 마지막 날 밤이었어요. 파일을 정리하다가 오래된 종이 한 장이 나왔습니다. 1999년 회사 창업 첫 주에 제가 손으로 쓴 거래처 연락망이었어요. 연필로 꾹꾹 눌러 쓴 글씨가 희미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거래처 이름, 담당자, 전화번호를 빼곡하게 적어뒀어요. 그 낡은 종이를 보면서 생각했습니다. 이 회사는 내 손으로 시작한 거야. 임신한 몸으로 이 연락망 만들고 한 군데씩 전화 돌리며 영업했어. 내가 한 게 뭐냐고? 이게 다 내가 한 거야. 마지막 회의 날 아침이었어요. 조 변호사 사무실에 미영이랑 저 셋이서 모였습니다. 조 변호사가 서류 두 묶음을 테이블에 올려놓았어요. 이게 국세청 제보서고요. 이게 검찰 고발장입니다. 언제 접수해요? 국세청 제보는 오늘 접수합니다. 검찰 고발은 세무조사 통지가 나간 후 타이밍 맞춰서 넣을 거예요. 제 경험상 4개월 정도 걸립니다. 미영이가 제 손을 잡았어요. 정수가 이제 시작이야. 우리가 옆에 있을게. 그날 오후 저는 국세청 민원실에 갔습니다. 제보서를 접수했어요. 접수증을 받아들었을 때 손끝이 떨렸습니다. 25년 동안 쌓아온 기록들이 드디어 쓰일 때가 왔구나. 참았던 것들이 이제 무기가 되는 거구나. 국세청 건물을 나서며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파란 하늘이었습니다. 구름 한 점 없이 맑았어요. 가슴속에서 뭔가 벅차오르는 게 느껴졌습니다. 국세청에 제보서를 접수한 지 4개월이 지났습니다. 그 사이 저는 매일 엄마 병원을 오가며 지냈어요. 아침 7시에 일어나서 죽을 끓이고 버스 타고 1시간 반을 달려 병원에 갔습니다. 엄마 기저귀 갈아드리고 몸 닦아드리고 점심 먹여드리고요. 기저귀 한 팩에 23,000원이에요. 일주일에 3팩씩 썼으니까 한 달이면 기저귀 값만 27만 6천원이었습니다. 저녁 8시쯤 집에 돌아오면 파김치가 됐어요. 어느 날 조 변호사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사모님, 국세청에서 세무조사 통지서 발송했답니다. 심장이 쿵 뛰었어요. 드디어 시작이구나. 이제 검찰 고발장도 접수합니다. 양쪽에서 동시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날 저녁 뉴스를 봤습니다. 경제 뉴스 코너였어요. 앵커가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물류 대기업 S사에 국세청 세무조사가 착수됐습니다. 대표의 비자금 의혹이 제기된 상황인데요. 화면에 남편 회사 건물이 나왔어요. 제가 25년간 출퇴근했던 그 건물이요. 기자가 마이크를 들고 서 있었습니다. 업계에서는 대표의 개인 비용을 법인카드로 결제한 정황이 있다는 소문이 돌고 있습니다. 그 뉴스가 나간 뒤 회사 주가가 8% 하락했대요. 미영이가 문자를 보내왔습니다. 정수가 뉴스 봤어? 주가 8% 빠졌대. 시작이다. 처음으로 제 행동이 현실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봤습니다. 25년간 참기만 하던 제가 뭔가를 바꾸고 있었어요. 손바닥에 땀이 났습니다.
검찰 고발장 접수하고 2주 뒤 남편 측 변호사한테 연락이 왔습니다. 재산분할 조건 재협의하고 싶습니다. 만나서 얘기하시죠. 드디어 움직이는구나. 조 변호사가 예상한 대로였어요. 협상 장소는 강남에 있는 호텔 비즈니스 센터였습니다. 20층에 있는 회의실이었어요. 창문으로 서울 시내가 내려다 보였습니다. 저는 조 변호사랑 미영이랑 셋이서 갔어요. 남편은 변호사 2명을 데리고 왔습니다. 회의실 문을 열고 들어가는데 남편이 먼저 앉아 있었어요. 4개월 만에 보는 얼굴이었습니다. 살이 빠져 있었어요. 광대뼈가 튀어나오고 눈 밑에 다크서클이 짙었습니다. 양복이 헐렁해 보였어요. 예전에는 딱 맞았던 양복이었거든요. 남편이 저를 보더니 고개를 떨궜습니다. 눈을 마주치지 못했어요. 처음으로 내 눈을 피하는구나. 그 생각이 들었습니다. 남편이 입을 열었어요. 목소리가 작았습니다. 정수가 좀 과했다. 다시 얘기하자. 제가 대답하기 전에 조 변호사가 서류 가방을 열었어요. 준비해간 문서 위조 증거랑 횡령 내역 요약본을 테이블 위에 펼쳤습니다. A사 용지로 20장이 넘었어요. 이게 뭐냐 하면요. 조 변호사가 서류를 한 장씩 집어들었습니다. 장모님 건물명에 이전할 때 쓴 위임장입니다. 여기 찍힌 도장이 분실 신고된 구인감이에요. 문서 위조 증거입니다. 남편 얼굴이 굳었어요. 이건 법인카드 사용 내역입니다. 윤서아 씨명의 아파트 12억 원, 명품백 구입 3,200만 원, 해외여행 경비 4,500만 원. 전부 회사 돈으로 결제하셨더라고요. 남편 측 변호사가 서류를 낚아채듯 집어들었어요. 이건 어디서 난 겁니까? 출처는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중요한 건 이게 다 사실이라는 거죠. 제가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가 떨리지 않게 애썼어요. 건물 원상 회복, 재산 분할 50%, 위자료 15억. 이게 제 조건입니다. 아니면 형사고발 그대로 진행합니다. 남편 얼굴이 창백하게 변했어요. 입술이 바들바들 떨리는 게 보였습니다. 남편 측 변호사가 고개를 저었어요. 그건 너무 과합니다.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조건이에요. 그때 조 변호사가 서류를 한 장 더 꺼냈어요. 이말자 씨의 진술서 사본이었습니다. 이분 기억하시죠? 2022년에 퇴사한 경리부 과장 이말자 씨요. 이분이 법정에서 증언하기로 했습니다. 대표님이 직접 문서 위조를 지시했다고요. 남편 얼굴이 순간적으로 경직됐어요. 눈이 커졌습니다. 이말자 씨의 존재를 까맣게 잊고 있었던 거예요. 남편 손이 테이블 위에서 덜덜 떨렸습니다. 손등에 핏줄이 파랗게 돋아 있었어요. 협상이 평행선을 달렸습니다. 2시간이 넘게 실랑이를 했어요. 남편 측은 건물 30%와 위자료 3억을 제안했고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때 조 변호사 휴대폰이 울렸어요. 잠깐 회의실 밖으로 나갔다가 들어왔습니다. 표정이 달라져 있었어요. 방금 연락 왔는데요. 검찰에서 피고발인 최태웅 출석 요구서 발송했답니다. 남편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남편 측 변호사 둘이 서로 눈짓을 주고받았습니다. 잠깐 밖에 나가서 뭔가 의논하더니 들어왔어요. 건물 소유권 50% 환원, 위자료 8억으로 합의하시죠. 미영이가 제 귀에 대고 속삭였어요. 더 받을 수 있어. 밀어붙여.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건물 전체 환원, 위자료 10억, 그리고 윤서아 씨 퇴직 확인서. 이게 제 최종 조건입니다. 남편이 버럭 소리를 질렀어요. 서하는 관계 없잖아. 왜 그 애까지 끌어들여. 제가 남편 눈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25년 만에 처음으로 눈을 피하지 않았어요.
회사 법인카드로 12억짜리 아파트 사준 게 관계없다고요? 그게 횡령 아니면 뭔데요? 남편이 입을 다물었습니다. 더 이상 할 말이 없는 거였어요. 결국 남편은 건물 명의 60%를 친정 엄마한테 돌려주기로 했습니다. 위자료 10억 원, 재산분할 성금 15억 원에 합의했어요. 자녀 재산분할금 47억 원은 6개월 내에 분할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윤서아는 그 주에 회사에서 잦은 퇴사 형식으로 쫓겨났어요. 조 변호사가 이행각서도 별도로 받아뒀습니다. 이행 안 하시면 바로 강제집행 들어갑니다. 각오하세요. 합의서에 도장을 찍는 남편의 손이 떨리는 것을 봤습니다. 펜을 쥔 손가락이 파르르 떨렸어요. 25년 전 창업할 때 사업 실패가 두렵다며 제 손을 붙잡던 그 손이었습니다. 그때는 제가 그 손을 잡아줬어요. 이제는 아니었습니다. 회사 로비로 내려왔을 때 윤서아가 서 있었어요. 짐박스를 들고 있었습니다. 저를 보더니 비아냥거렸어요. 잘 됐네요, 사모님. 이기셨네요. 행복하시겠다. 저는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아직 안 끝났어요. 횡령건은 별도로 갑니다. 윤서아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어요.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돌아서서 나가는데 멀리서 경비원 박 씨가 보였어요. 조용히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저도 고개를 끄덕여 답했어요. 그날 저녁 엄마 병실에 갔습니다. 등기부등본을 프린트해서 가져갔어요. 엄마 손에 쥐어드렸습니다. 엄마, 이거 봐요. 건물 60%가 다시 엄마 이름으로 돌아왔어요. 엄마가 떨리는 손으로 종이를 만졌어요. 눈이 흐릿해서 글씨가 잘 안 보이실 텐데 자꾸만 종이를 쓰다듬으셨습니다. 내 건물, 다시 우리 거네. 엄마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주름진 볼을 타고 눈물이 베개를 적셨습니다. 저도 눈물이 났어요. 엄마 손을 꼭 잡았습니다. 병원을 나오는데 조 변호사한테 전화가 왔어요. 사모님, 아직 끝이 아닙니다. 네. 최 대표가 이사회에서 반격을 준비한다는 정보가 있어요. 합의 무효 소송을 준비 중이라고 합니다. 긴장을 풀면 안 돼요. 전화를 끊고 병원 주차장에 서 있었습니다. 3월 저녁이라 바람이 차가웠어요. 코트깃을 세웠습니다. 이건 끝이 아니구나. 또 다른 시작이구나. 하늘에 별이 떠오르고 있었어요. 저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여기서 무너지면 안 돼. 엄마 건물 다 되찾을 때까지 끝까지 가는 거야. 1차 합의 후 한 달이 지났습니다. 잠깐이라도 숨을 돌릴 수 있을 줄 알았어요. 엄마 병원비 걱정도 덜고 조금은 편해질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아니었어요. 지옥은 이제부터였습니다. 어느 날 아침 휴대폰으로 뉴스를 보다가 제 이름을 발견했어요. 경제지 기사였습니다. 제목이 이랬어요. 물류왕 전처, 무리한 요구로 경영위기 초래. 기사 내용을 읽어보니까 남편이 회사 이사회를 소집해서 성명을 발표한 거였어요. 전처의 무리한 요구로 회사가 경영위기에 처했습니다. 주주 여러분께 심려 끼쳐드려 죄송합니다. 여러분, 그 기사를 보는 순간 제 손이 어땠겠습니까? 휴대폰을 쥔 손이 부들부들 떨렸어요. 무리한 요구라고요? 25년간 무급으로 일하고 친정엄마 건물까지 빼앗긴 사람이 제 몫을 찾겠다는 게 무리한 요구라고요? 그 뒤로 상황이 걷잡을 수 없이 커졌습니다. 남편이 홍보 대행사를 고용한 것 같았어요. 인터넷 포털 사이트 뉴스 댓글에 이상한 글들이 조직적으로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물류왕 전처 갑질 실화냐. 남편이 다 읽은 건데 반을 달라고? 키읔키읔. 이혼녀 재산 갈취 수법 디귿디귿. 댓글이 한두 개가 아니었어요. 수백 개씩 달렸습니다. 똑같은 문장이 복사해서 붙여넣기 한 것처럼 반복됐어요.
누가 봐도 조직적으로 움직이는 거였습니다. 며칠 뒤에는 제 개인정보가 인터넷에 퍼지기 시작했어요. 이름, 나이, 사는 동네까지요. 어떤 사이트에는 제 얼굴 사진까지 올라왔습니다. 결혼식 때 찍은 사진이었어요. 27년 전 27살 때 사진이요. 그 사진 밑에 댓글이 달렸어요. 이 여자가 그 갈취녀임 키읔키읔. 재산 뺏으려고 남편 인생 망친 여자. 양심도 없나? 모르는 번호로 문자가 오기 시작했습니다. 한정숙 씨죠? 돈 좀 있으시다며요? 어디 사는지 다 알아요. 조심하세요. 어느 날 저녁 장을 보고 집 앞 골목으로 들어서는데 남자가 한 명 서 있었어요. 30 중반쯤 돼 보이는 남자였습니다. 검은 점퍼를 입고 있었어요. 한정숙 씨 맞죠?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누구세요? 돈 좀 있으시다며요? 저도 좀 어려운데. 저는 장바구니를 떨어뜨리고 뛰었습니다. 현관문 비밀번호를 누르는 손이 떨려서 3번이나 틀렸어요. 겨우 문을 열고 들어가서 잠금 장치를 걸었습니다. 심장이 터질 것 같았어요. 현관문에 등을 기대고 주저앉아서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아들 준혁이가 일을 쳤어요. 학교 앞에서 기자들한테 둘러싸였는데 인터뷰를 한 겁니다. 준혁이 얼굴이 뉴스에 떴어요. 카메라 앞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엄마가 아빠를 고발해서 가족이 망했어요. 저희 가족은 원래 행복했는데 엄마가 욕심을 부려서 이렇게 됐습니다. 여러분, 그 영상을 보는 순간 제 마음이 어땠겠습니까? 제가 낳은 자식이에요. 10달 뱃속에 품고 전 물려 키우고 새벽마다 도시락 싸주던 아이예요. 그 아이 입에서 엄마가 욕심을 부렸다는 말이 나왔습니다. 그 영상 조회수가 50만을 넘겼어요. 댓글이 수천 개 달렸습니다. 자식한테도 버림받은 여자 키읔키읔. 뭘 얼마나 했으면 자식이 저러겠냐. 가족도 편 안 들어주는 거 보니까 답 나오네. 남편이 아들한테 인터뷰를 시킨 거였어요. 자식을 이용하는 그 비열함에 치가 떨렸습니다. 손이 부들부들 떨렸어요. 휴대폰을 집어던지고 싶었습니다. 딸 수빈이한테도 문자가 왔어요. 엄마 때문에 학교에서 쪽팔려. 이름 바꾸고 싶어. 왜 이러는 거야? 19살 고3 딸이에요. 수능이 2달 앞으로 다가왔는데 학교에서 손가락질을 받고 있는 겁니다. 저는 화장실로 들어가서 문을 잠갔어요. 변기 뚜껑에 앉아서 소리 죽여 울었습니다. 수건으로 입을 막고 울었어요. 내가 뭘 잘못한 거지. 내 몫을 찾겠다는 게 그렇게 나쁜 일인가. 그 무렵 요양원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사모님, 어머님 상태가 급격히 나빠지셨어요. 중환자실로 옮기셔야 합니다. 택시를 잡아 타고 병원으로 달려갔어요. 엄마가 산소호흡기를 끼고 누워 계셨습니다. 심장 박동 모니터에서 삐삐삐 소리가 났어요. 의사가 저를 불렀습니다. 뇌경색이 재발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각오하셔야 할 수도 있어요.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중환자실 앞 복도 의자에 주저앉았어요. 손으로 얼굴을 감싸고 울었습니다. 엄마가 이러면 안 되는데. 아직 건물도 다 못 찾았는데. 엄마한테 다 되찾았다고 말씀드려야 하는데. 그날 밤부터 중환자실 앞 대기실에서 잤어요. 딱딱한 의자 3개를 붙여놓고 웅크려 잤습니다. 새벽 3시에 눈이 떠지면 중환자실 창문으로 엄마를 봤어요. 기계 소리만 윙윙거렸습니다. 며칠 뒤 시어머니 김말순 여사가 병원에 나타났습니다. 75세 노인이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지 모르겠어요. 택시를 타고 온 것 같았습니다. 대기실로 들어오더니 제 앞에 서서 큰 소리로 말했어요. 내가 내 아들 망치고 있어. 손주들 인생도 내가 망치는 거야. 너 때문에 우리 태웅이가 얼마나 고생하는지 알아?
간호사들이 달려왔어요. 어르신, 여기서 소란 피우시면 안 돼요. 중환자실이에요. 시어머니가 제 팔을 잡아 끌었습니다. 손톱이 살을 파고들었어요. 당장 고소 취하해. 안 그러면 내가 가만 안 있어. 간호사 2명이 시어머니를 떼어 놓았습니다. 시어머니는 끌려나가면서도 소리를 질렀어요. 내년이 우리 집안 망쳤어. 망할년. 저는 그 자리에 서서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팔뚝에 시어머니 손톱 자국이 빨갛게 나 있었어요. 얼얼했습니다. 그날 새벽 남편 측 변호사한테 내용 증명이 왔어요. 잠이 안 와서 휴대폰을 보다가 발견했습니다. 합의 무효 소송을 제기하겠습니다. 강박에 의한 서명이었음을 주장할 것입니다. 1차 승리가 물거품이 될 위기에 처했어요. 손에 들고 있던 휴대폰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조 변호사한테 전화했습니다. 새벽 5시였어요. 변호사님, 이거 어떻게 해요? 합의 무효 소송이래요. 대응해야 합니다. 그런데 사모님, 지금 상태로는 사모님이 쓰러지시면 아무것도 못해요. 전화를 끊고 엄마 중환자실 창문 앞에 섰습니다. 엄마가 눈을 감고 누워 계셨어요. 산소호흡기 소리가 슉슉 났습니다. 포기하면 엄마 건물도 내 인생도 끝이야. 그 말을 속으로 되뇌었습니다. 같은 시각 합의서에 적힌 분할 지급금 1차분 입금이 지연되고 있었어요. 남편 측 변호사가 문자를 보내왔습니다. 소송 결과 나올 때까지 지급 보류합니다. 15억 원 중에서 5억 원이 1차로 입금되기로 했었어요. 그 돈으로 엄마 병원비도 내고 밀린 요양원비도 정산하려고 했는데 통장 잔액이 23만 원이었습니다. 바닥이었어요. 완전히 바닥이었습니다. 그때 미영이가 병원으로 찾아왔어요. 커피 2잔을 들고 대기실로 들어왔습니다. 정수가, 내가 왔어. 일주일만 내가 병원 당번 서줄게. 너 좀 쉬어. 미영아, 난 괜찮아. 괜찮긴. 얼굴이 반쪽이 됐어. 내가 쓰러지면 아무것도 못해. 제발 좀 쉬어. 미영이가 제 손을 잡았어요. 따뜻한 손이었습니다. 처음으로 내 편의 무게를 실감했어요.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미영이 도움으로 잠깐 숨을 돌렸어요. 집에 가서 샤워를 하고 밀린 잠을 잤습니다. 6시간을 내리잤어요. 일어나니까 머리가 조금 맑아졌습니다. 파일 박스를 다시 꺼냈어요. 남편의 강박 주장을 뒤집을 증거를 찾아야 했습니다. 녹취록을 다시 듣고 문자 기록을 정리했어요. 25년치 자료를 뒤지다가 발견했습니다. 남편이 먼저 협의를 제안한 음성 녹음이요. 정수가, 우리 협의해서 정리하자. 내가 조건 맞춰줄게. 이거였어요. 남편이 먼저 협의를 제안했다는 증거요. 강박이 아니라 남편이 먼저 손 내민 거였습니다. 엄마가 의식이 돌아온 날 밤 중환자실 면회 시간에 들어갔어요. 엄마가 눈을 뜨셨습니다. 제 손을 잡으려고 하셨어요. 힘이 없어서 손가락만 까딱거리셨습니다. 딸아, 포기하지 마라. 네, 엄마. 내가 이겨야 내가 눈 감는다. 엄마 손을 꼭 잡았어요. 손뼈가 만져졌습니다. 앙상한 손이었어요. 네, 엄마. 꼭 이길게요. 그날 밤 저는 다시 일어섰습니다. 합의 무효 소송 공판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조 변호사 사무실에서 매일 회의를 했어요. 아침 9시에 출근해서 저녁 8시까지 서류를 검토했습니다. 25년치 자료를 다시 펼쳐놓고 하나하나 확인했어요. 손가락 끝이 종이에 베어서 반창고가 6개나 붙어 있었습니다. 조 변호사가 결정적인 증거를 찾아냈어요. 사모님, 이거 보세요. 노트북 화면에 영상이 떠 있었습니다. 합의 당일 회의실에 설치된 CCTV 영상이었어요.
호텔 비즈니스 센터 측에서 받아낸 거였습니다. 여기 보세요. 합의서 서명하고 나서 최 대표가 뭘 하는지. 화면 속에서 남편이 먼저 손을 내밀었어요. 악수를 청하는 거였습니다. 그리고 입을 열었어요. 영상의 소리가 녹음돼 있었습니다. 이 정도면 괜찮지? 우리 원만하게 정리하자. 조 변호사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강박당한 사람이 악수하면서 괜찮지? 라고 하겠습니까? 이거 하나로 강박 주장은 무너집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드디어 반격할 무기가 생긴 거였습니다. 같은 시각 검찰에서도 움직임이 있었어요. 조 변호사한테 연락이 왔습니다. 사모님, 검찰에서 최태웅 대표 기소 결정 내렸답니다. 기소요? 네. 문서 위조, 업무상 배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위반이에요. 추징금 예상액이 47억 원입니다. 47억 원이요. 그 숫자를 듣는 순간 다리에 힘이 풀렸어요. 의자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조 변호사가 기소장 사본을 보여줬어요. 혐의 내역이 빼곡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윤서아한테 회사 자금으로 아파트 사준 것 12억 원. 해외 출장비 허위 정산 2억 3천만 원. 개인 리조트 회원권 구입 8천만 원. 명품백 구입 3,200만 원. 해외여행 경비 4,500만 원. 이 정도면 실형 나옵니다. 특경가법 적용되면 5년 이상이에요. 민사합의 무효소송 공판 당일이 됐습니다. 서울가정법원 302호 법정이었어요. 아침 10시에 시작이었습니다. 저는 검은 정장을 입고 갔어요. 미영이가 옆에 같이 와줬습니다. 법정 문을 열고 들어가는데 심장이 쿵쿵 뛰었어요. 남편이 먼저 와 있었습니다. 4개월 전 협상 테이블에서 봤을 때보다 더 수척해져 있었어요. 양복이 헐렁했습니다. 어깨가 축 처져 있었어요. 저랑 눈이 마주치자 고개를 떨궜습니다. 방청석에 윤서아도 앉아 있었어요. 선글라스를 끼고 있었습니다. 마스크도 쓰고 있었어요. 얼굴을 가리고 있었지만 손이 떨리는 게 보였습니다. 무릎 위에 올려놓은 손이 파르르 떨리고 있었어요. 재판이 시작됐습니다. 남편 측 변호사가 먼저 주장을 펼쳤어요. 원고 최태웅은 피고 한정숙의 형사 고발 협박에 의해 강박 상태에서 합의서에 서명했습니다. 따라서 해당 합의는 무효입니다. 조 변호사가 일어섰어요. 재판장님, 피고 측 증거 제출하겠습니다. 노트북을 연결해서 CCTV 영상을 틀었어요. 법정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화면을 봤습니다. 남편이 악수를 청하는 장면이 나왔어요. 이 정도면 괜찮지? 라는 목소리가 법정에 울려 퍼졌습니다. 조 변호사가 말했어요. 재판장님, 강박당한 사람이 스스로 악수를 청하면서 괜찮지? 라고 하겠습니까? 원고 측 주장은 사실과 다릅니다. 남편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어요. 입술이 바들바들 떨렸습니다. 남편 측 변호사가 뭔가 반박하려고 했지만 말을 잇지 못했어요. 재판장이 판결문을 읽었습니다. 원고 측 주장을 뒷받침할 증거가 없고 오히려 피고 측 자료가 합의의 정당성을 입증합니다. 따라서 원고의 합의 무효 청구를 기각합니다. 기각이요. 저희가 이긴 거였어요. 다리가 후들후들 떨렸습니다. 미영이가 제 손을 꽉 잡았어요. 이어서 별도로 진행 중이던 재산분할 본안 소송 선고가 있었습니다. 같은 날 오후 2시에 선고가 예정되어 있었어요. 점심을 먹을 수가 없었습니다. 미영이가 김밥을 사왔는데 목구멍으로 넘어가지 않았어요. 물만 조금 마셨습니다. 오후 2시 다시 법정에 들어갔어요. 재판장이 판결문을 펼쳤습니다. 피고 한정숙의 청구를 인용합니다. 원고 최태웅은 피고에게 위자료 18억 원을 지급하고
재산분할금 62억 원을 지급하라. 또한 서울시 마포구 소재 상가 건물의 소유권 전체를 피고의 친정 모친 오순자에게 원상회복하라. 위자료 18억 원, 재산분할 62억 원, 건물 전체 원상회복. 남편이 처음 제안한 게 뭐였는지 기억나세요? 지분 2%, 약 40억 원이었어요. 그것도 많다면서 코웃음 쳤었죠. 지금 판결은 그것의 2배가 넘었습니다. 방청석에서 미영이가 조용히 주먹을 쥐었어요. 조 변호사가 담담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떨리는 다리를 겨우 지탱하며 판결문을 들었어요. 25년간 쏟은 눈물의 무게가 드디어 인정받은 것 같았습니다. 눈시울이 뜨거워졌어요. 남편 측 변호사가 항소를 예고했습니다. 항소하겠습니다. 하지만 조 변호사가 귓속말로 말해줬어요. 형사 재판이 병행되면서 최 대표 자산이 동결됐습니다. 항소할 여력이 없을 거예요. 예상대로였어요. 일주일 뒤 남편 측에서 항소 포기 통보가 왔습니다. 민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됐어요. 법원 로비로 나왔습니다. 기자들이 몰려왔어요.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습니다. 남편이 기자들에게 둘러싸였어요. 대표님, 소감 한 말씀 해주세요. 횡령 혐의에 대해 할 말씀 없으세요? 남편이 고개를 숙인 채 말했어요. 할 말 없습니다. 그 말만 반복했어요. 할 말 없습니다. 할 말 없습니다. 예전에 저한테 내가 한 게 뭔데라고 큰 소리치던 사람이었습니다. 지금은 고개도 못 들고 있었어요. 윤서아가 법원 뒷문으로 도망치듯 빠져나갔어요. 기자 한 명이 쫓아가면서 물었습니다. 윤서아 씨 횡령 공범 혐의에 대해 한 말씀 해주세요. 윤서아가 뛰다시피 해서 택시를 잡아탔어요. 그 모습을 보면서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당당하던 사람이 이제 쫓기는 신세가 됐구나. 기자 한 명이 제 앞에 마이크를 들이밀었어요. 사모님, 소감이 어떠세요? 제 인생을 되찾았습니다. 그 말만 하고 돌아섰어요. 미영이랑 조 변호사 옆에서 묵묵히 법원을 나섰습니다. 그날 저녁 엄마 중환자실에 갔어요. 면회 시간에 들어가서 판결문 사본을 읽어드렸습니다. 엄마, 건물 다 찾았어요. 전체가 다시 엄마 이름으로 돌아왔어요. 엄마가 희미하게 미소 지으셨어요. 입술이 달싹거렸습니다. 잘했다, 내 딸. 엄마 손을 잡았어요. 손에 힘이 느껴졌습니다. 아까보다 힘이 들어가 있었어요. 엄마가 제 손을 꼭 쥐셨습니다. 민사 판결 확정 3개월 뒤 형사 재판 1심 선고가 있었어요. 검찰이 최태웅한테 징역 5년을 구형했습니다. 법원은 징역 4년을 선고했어요. 윤서아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이 나왔습니다. 남편이 항소했지만 항소심에서도 형량이 유지됐어요. 그대로 수감됐습니다. 회사 이사회에서 최태웅 대표 해임을 만장일치로 결의했어요. 해임 소식을 들은 날 경리부 김 대리한테 문자가 왔습니다. 사모님, 회사가 바뀔 것 같아요. 새 대표 오니까 분위기가 완전 달라졌어요. 오래 기다렸습니다. 저는 옷장에서 파일 박스를 꺼냈어요. 25년간 모아둔 영수증과 녹취록이 담긴 낡은 박스였습니다. 먼지를 털어내고 뚜껑을 열었어요. 1999년 창업 첫 주에 쓴 거래처 연락망이 맨 위에 있었습니다. 연필로 꾹꾹 눌러 쓴 제 글씨가 보였어요. 희미해졌지만 읽을 수 있었습니다. 이 종이 한 장이 25년 뒤에 제 인생을 되찾아 준 거였어요. 기록은 배신하지 않는다. 그 말을 소리내어 되뇌었습니다. 이제야 비로소 제 인생의 주인이 된 기분이었어요. 최종 판결이 확정되고 6개월이 지났습니다. 되찾은 친정엄마 건물 앞에 섰어요. 서울 마포구에 있는 5층짜리 상가 건물이었습니다.
1층에 작은 가게가 있었어요. 예전에 편의점이 들어와 있던 자리였습니다. 월세 220만 원 나오던 곳이에요. 저는 그 자리에 카페를 열기로 했습니다. 간판업자가 왔어요. 어떤 이름으로 할 거냐고 물었습니다. 어머니 다방이요. 어머니 다방요? 네. 그렇게 해주세요. 간판 글씨를 금색으로 했어요. 어머니 다방이라는 네 글자가 햇빛에 반짝였습니다. 간판 비용이 85만 원이었어요. 카페 인테리어는 미영이가 소개해준 젊은 디자이너가 맡았습니다. 29살 여자 디자이너였어요. 제가 원하는 걸 물었습니다. 1970년대 다방 느낌으로 해주세요. 엄마가 젊었을 때 다방에서 아버지 만나셨거든요. 아, 레트로 콘셉트요. 좋아요. 벽지를 연두색으로 했어요. 갈색 원목 테이블을 놓고 빨간 벨벳 의자를 배치했습니다. 한쪽 벽에는 엄마가 신혼 때 쓰던 찻잔 세트를 진열장에 넣어뒀어요. 50년 된 찻잔이었습니다. 금가고 이가 나간 데도 있었지만 그게 더 정감 있었어요. 인테리어 비용이 총 1,800만 원 들었습니다. 위자료로 받은 돈에서 썼어요. 오픈 첫날이었습니다. 아침 7시에 일어나서 카페로 갔어요. 커피 원두를 갈고 컵을 닦고 테이블을 정리했습니다. 오전 10시에 문을 열었어요. 동네 어르신들이 줄을 서셨어요. 엄마 친구분들이었습니다. 7순, 8순 넘은 할머니들이 지팡이 짚고 오셨어요. 아이고, 순자 딸이 가게 냈네. 오순자 씨 딸이 효녀야, 효녀. 건물 되찾았다며? 잘했어, 잘했어. 아메리카노 한 잔에 3,500원이었어요. 어르신들은 대부분 따뜻한 보리차를 시키셨습니다. 보리차는 무료로 드렸어요. 카페 한쪽 벽에 액자를 걸었습니다. 25년간 모았던 영수증 중 첫 번째 장이었어요. 1999년 창업 첫 주에 제가 손으로 쓴 거래처 연락망이요. 연필로 꾹꾹 눌러 쓴 글씨가 희미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손님들이 그 액자를 보고 물었어요. 사장님, 이게 뭐예요? 제 인생을 되찾아준 기록이에요. 어느 비 오는 오후였습니다. 카페 문이 열리더니 누가 들어왔어요. 고개를 드니까 아들 준혁이었습니다. 검은 패딩을 입고 있었어요. 머리가 길어져 있었습니다. 얼굴이 수척해 보였어요. 준혁이가 카운터 앞에 섰습니다. 고개를 숙이고 있었어요. 한참 동안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빗소리만 들렸어요. 엄마, 미안해요. 제가 철이 없었어요. 준혁이가 고개를 더 숙였어요. 어깨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울고 있는 거였어요. 25살 된 아들이 카페 한가운데서 울고 있었습니다. 저는 카운터를 돌아 나갔어요. 아무 말 없이 아들을 안아줬습니다. 준혁이 등을 토닥였어요. 패딩 위로 등뼈가 만져졌습니다. 살이 많이 빠져 있었어요. 괜찮아. 내가 와줘서 고마워. 준혁이가 제 어깨에 얼굴을 묻고 울었어요. 한참을 울었습니다. 아빠가 유학 보내준다는 말에 혹했어요. 미국 가서 공부하고 싶었거든요. 근데 막상 아빠 구속되니까 연락도 안 하더라고요. 한 통도 안 왔어요. 그랬구나. 그때서야 알았어요. 아빠가 저한테 관심이 있었던 게 아니라 엄마 공격하는데 저를 이용한 거라는 거요. 준혁이를 창가 자리에 앉혔어요. 따뜻한 코코아를 타줬습니다. 마시멜로를 2개 띄워줬어요. 어렸을 때 준혁이가 좋아했거든요. 2주 뒤에는 딸 수빈이도 찾아왔어요. 수능 끝나고 첫 방문이었습니다. 머리를 짧게 잘랐더라고요. 카페 문을 열고 들어오더니 저를 보자마자 울었어요. 엄마 아빠가 나한테 거짓말 많이 했더라. 이제야 알았어. 수빈아, 할머니가 사준 명품백 다 팔아서 엄마 가게 개업 선물 살게요.
저는 수빈이를 안아줬어요. 그냥 내가 온 게 선물이야. 우리 모녀는 카페 창가에 앉아서 해질녘까지 이야기했습니다. 그동안 못 나눈 얘기들이요. 수빈이가 학교에서 얼마나 힘들었는지, 친구들한테 뭐라고 놀림받았는지, 혼자서 얼마나 울었는지 다 들어줬어요. 해가 지고 가로등이 켜질 때까지 앉아 있었습니다. 친정엄마는 재활 치료 끝에 요양원에서 안정을 되찾으셨어요. 중환자실에서 일반 병실로 다시 요양원으로 옮기셨습니다. 주말마다 휠체어를 타고 카페에 오세요. 제가 요양원에서 모셔옵니다. 여기가 내 건물이지? 네, 엄마. 엄마 건물이에요. 엄마가 환하게 웃으세요. 주름진 얼굴에 미소가 번집니다. 카페 안을 둘러보시면서 고개를 끄덕이세요. 저는 엄마한테 따뜻한 보리차를 타드려요. 옛날에 엄마가 저한테 타주시던 그 보리차예요. 보리향이 카페 안에 퍼집니다. 남편 최태웅은 징역 4년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에요. 경기도 어딘가에 있는 교도소에 수감됐다고 들었습니다. 면회 간 적 없어요. 갈 생각도 없습니다. 윤서아는 집행유예 선고받고 나서 SNS를 다 폐쇄했어요. 종적을 감췄습니다. 어디서 뭘 하는지 모르겠어요. 알고 싶지도 않습니다. 시어머니 김말순 여사는 아들이 수감된 뒤로 생활비가 끊겼대요. 아들 면회도 안 가신다고 들었습니다. 며느리한테 그렇게 큰 소리 치시던 분이 지금은 어떻게 사시는지 모르겠어요. 어느 날 조 변호사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사모님, 혹시 책 쓸 생각 없으세요? 출판사에서 연락 왔어요. 책이요? 네. 사모님 이야기를 책으로 내고 싶대요. 비슷한 처지에 있는 분들한테 도움이 될 거라고요. 저는 잠깐 생각했어요. 제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힘이 된다면요. 해볼게요. 미영이가 퇴근 후에 카페에 자주 들러요. 아메리카노를 마시면서 수다를 떨어요. 30년 전 대학 시절 얘기도 하고 요즘 사는 얘기도 하고요. 야, 우리 30년 만에 다시 만났는데 이제 자주 보자. 그래, 미영아. 내 덕분에 내가 여기까지 왔어. 미영이가 제 손을 잡았어요. 무슨 소리야? 내가 다 한 거지. 25년 동안 기록 모아둔 거, 그게 다 내가 한 거잖아. 경리부 김대리도 퇴근 후에 카페에 들러요. 아이스 라떼를 시켜요. 사모님 회사에 새 대표 오니까 분위기가 완전 달라졌어요. 옛날 같으면 상상도 못할 일이에요. 이말자 씨도 단골이 됐어요. 일주일에 한 번씩 오세요. 따뜻한 유자차를 드셔요. 사모님 덕분에 저도 5년 묵은 체증이 내려갔어요. 그때 그 일이 얼마나 마음에 걸렸는지 몰라요. 이 선생님이 용기 내주셔서 제가 이긴 거예요. 감사합니다. 우리는 종종 창가 자리에 앉아서 그때 그 시절 이야기를 나눠요. 회사 초창기 때 얘기, 야근하면서 라면 끓여 먹던 얘기, 거래처 사장님들 성격 얘기, 웃으면서 떠들어요. 어느 날 저녁 카페 문을 닫고 건물 옥상에 올라갔어요. 서울 야경이 내려다 보였습니다. 반짝반짝 불빛이 빛나고 있었어요. 바람이 시원했습니다. 봄바람이었어요. 옥상 난간에 기대서서 생각했습니다. 진짜 가족은 피가 아니라 진심이구나. 25년 동안 피부치라고 믿었던 사람들한테 배신당했어요. 남편한테, 시어머니한테, 한때는 자식들한테도요. 그런데 피 한 방울 안 섞인 미영이가, 조 변호사가, 이말자 씨가, 김대리가 제 편이 돼줬어요. 그날 밤 집에 돌아와서 일기장을 폈습니다. 오래된 일기장이에요. 표지가 낡았습니다. 펜을 들고 썼어요. 25년을 참았고 1년을 싸웠고 남은 평생은 나를 위해 살겠다. 펜을 내려놓았습니다. 시계를 보니까 밤 11시였어요.
내일 아침 7시에 카페 문을 열어야 했습니다. 단골 어르신들이 보리차 마시러 오실 거예요. 일찍 자기로 했습니다. 이불을 덮고 누웠어요. 천장을 보면서 생각했습니다. 이제야 제 인생 2막이 시작됐구나. 눈을 감았습니다. 오랜만에 편안하게 잠이 들었어요. 여러분, 27년 세월이 흐르고 나서야 깨달았습니다. 피를 나눴다고 다 가족이 아니라는 것을요. 25년간 무급으로 일하면서도 불평 한마디 안 했습니다. 새벽 5시에 일어나서 밤 11시에 퇴근해도 남편이 잘 되면 그게 곧 우리 가족이 잘 되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명절마다 시어머니 눈치 보면서 전 부치고 아이들 도시락 싸고 요양원비 걱정하면서도 참았습니다. 그게 다 가족을 위한 거라고요. 근데 아니었어요. 진짜 가족은 내 아픔에 같이 울어주는 사람이었습니다. 30년 만에 다시 만난 친구 미영이가 착수금 없이 제 편에 서준 조 변호사가 양심에 찔려 증언해준 이 말자 씨가 진짜 가족이었어요. 지금 제 카페 벽에는 낡은 영수증 한 장이 액자에 걸려 있습니다. 1999년에 제가 손으로 쓴 거래처 연락망이에요. 매일 아침 그 액자를 닦으면서 다짐합니다. 다시는 남을 위해 나를 잃어버리지 않겠다고요. 여러분도 저처럼 바보같이 참기만 하지 마세요. 억울한 일이 있으면 기록하세요. 영수증 한 장, 문자 한 줄이 언젠가 여러분을 지켜줄 겁니다. 나 자신을 가장 먼저 아끼는 법을 배우셔야 해요. 어머니 다방 창가에 앉아서 따뜻한 보리차를 마십니다. 엄마가 젊었을 때 타주시던 그 보리차예요. 보리 향이 코끝을 간지립니다. 창밖으로 봄볕이 들어와요. 참 오래 걸렸지만 이제야 제 인생의 진짜 주인이 된 기분입니다. 혹시 지금 이 순간에도 혼자 소갈이하며 눈물 짓는 분이 계신다면 제 이야기가 작은 위로와 용기가 되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분이 계시다면 어디서 듣고 있는지 댓글 하나만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